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근현대사 요점 정리 세 번째 시간 신국가 건설 운동부터 해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까지 그렇게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적으로는 1940년대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940년대에 들어서게 되면 일본의 패망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되죠. 특히 41년도에 태평양 전쟁이 발발을 하게 되고 미국이 대일전에 참전하게 되면서 일본의 전세가 상당히 불리해지게 되는데, 이때 국제사회에서 이제 일본이 패망하고 나면 이 일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를 두고 여러 차례 회의가 개최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와 연관성 있는 국제회의가 여러 차례 열리게 되는데, 자, 보시면은 구체적으로는 첫 번째 카이로 회담, 43년도에 카이로 회담이 개최되어서 여기에서 한국의 독립에 대한 최초로 언급된 회담이 카이로 회담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시간은 명시되지 않고 적당한 시기에 한국을 독립시켜주자, 이런 내용이 언급되었던 첫 번째 회담. 그리고 얄타 회담이 또 개최되게 됩니다. 45년도에 개최되게 되는데, 여기에서 크게 두 가지 내용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하나는 대일전에 소련군의 참전과 그리고 이후 이 과정 속에 38도선이 제한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내용은 한국의 신탁 통치와 관련된 내용이 어느 정도 오고 갔다, 이런 내용들이 결정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츠담 회담이 45년도에 개최되게 되는데, 이 포츠담 회담에서는 역시 한국의 독립에 대해서 언급되었던 회담이 포츠담 회담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40년대 초반을 넘어가면서 일본의 패망에 따른 한국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둔 회담이 카이로, 얄타, 그리고 포츠담 회의가 열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국내에서도 이제 일본이 패망하였을 경우에 우리가 어떤 형태로 정부를 이끌어갈 것인가 이를 두고 여러 단체가 수립되게 되는데, 이 국내에서는 대표적으로 조선건국동맹이라는 단체가 수립되게 됩니다. 조선건국동맹, 누가 조직했느냐? 여운형이라는 분이 조직한 단체가 되겠고, 성격적으로는 자익과 그리고 위기 연합해서 이렇게 만든 단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중국 북쪽에서는 사회주의 계열의 단체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조선 독립동맹이라는 단체가 김두봉이라는 분에 의해서 조직되게 되는데, 이쪽은 사회주의 계열의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통적으로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던 단체가 있겠죠.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분은 김구가 되겠습니다. 이쪽은 민족주의 계열의 단체가 되겠다. 그래서 이런 단체들이 조직되면서 일본의 패망에 대비해서 어떻게 나라를 이제 새롭게 만들 것인가, 특히 이 세 단체 모두 다 건국강령을 발표하고 어느 정도의 질서 체계를 마련하게 되는데, 특히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발표한 건국강령의 내용은 조금 알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이 건국강령을 보면 41년도에 발표가 되게 되는데, 민주공화국을 수립하겠다, 그리고 통선거를 실시하겠다, 그리고 토지와 주요 산업은 국유화하겠다, 이런 내용을 발표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일본의 패망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던 그러한 시점에 갑작스럽게 일본이 1945년 8월 15일 항복을 선언하게 되고, 이와 맞물려서 우리나라도 이제 강복을 맞이하게 된 거죠. 하지만 강복의 기쁨도 머지않아 이 일본군을 한반도 내에서 토벌한다는 명분하에 38도선을 기준으로 해서 북쪽으로는 소련군이, 그리고 남쪽으로는 미군이 주둔하는 이러한 상황이 놓이게 됐고, 이에 따라서 이때부터 우리나라는 다시금 소련군과 미군에 의해서 분쟁이 실시되는 이러한 형태로 나아가게 됐던 겁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강복을 맞이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련군과 미군의 주둔에 의해서 분쟁이 실시되는 이런 형태였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한반도 내 우리나라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국제사회에서 다시금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보도록 합시다. 1945년 12월 달에 이루어진 1945년 12월 달에 우리나라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모스크바 상국 외상회의가 개최되게 됩니다. 미국, 소련, 영국의 대표들이 모여서 결정된 내용. 여기서 세 가지 내용이 결정이 되게 되는데 첫 번째 우리나라 결정된 내용 첫 번째 임시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하자. 하지만 두 번째 최고 5년간 신탁 통치를 실시하자. 그리고 세 번째 이를 위해서 미소 공동위원회를 설치하자. 이런 내용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 동아일보 오보 사건 등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이 소식이 전해지자 좌익과 그리고 우익이 모두 다 초반에는 어떤 운동을 벌이느냐, 이 신탁 통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탁 운동이 전개되죠. 하지만 곧 좌익이 보시면 이 좌익이 다시금 어떤 운동으로 돌아서게 되냐면 찬탁 운동으로 돌아서게 되는데, 이때 좌익이 찬탁 운동으로 돌아서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모스크바 상국 외상회의의 결정 내용 중에서 어디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바로 이 임시 민주주의 정부 수립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찬탁으로 돌아서게 되었고, 우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탁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우익은 반탁 운동을 계속해서 전개하게 되는데, 즉 반탁 운동을 전개했던 이유는 바로 이 우익이 어디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최고 5년간 신탁 통치를 실시한다는 데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이 우익은 계속해서 반탁 운동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어쨌든 이 모스크바 상국 외상회의의 결정에 따라서 우리나라 안에서는 좌익과 우익의 갈등이 심화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됐다는 거죠. 어쨌든 좌익과 우익의 갈등이 국내에서 치열하게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그리고 소련은 우리나라 임시민주정부 수립을 위해서 1946년 3월 달에 드디어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가 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합의점을 보지 못하고 결렬되게 됩니다. 그러면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된 이유가 뭐냐? 지금 보시면 모스크바 상국 외상회의에서 임시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시켜주자. 그래서 이 임시 민주주의 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단체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미국 같은 경우는 한반도 내에 있는 모든 단체를 다 문을 열어두고 임시민주정부 구성 세력에 포함을 시키자, 이렇게 주장했던 반면에 소련 같은 경우에는 이 모스크바 상국 외상회의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세력은 포함시킬 수 없다. 즉 반탁 세력은 넣을 수 없다는 거죠. 그에 따라서 어떤 세력만 반탁 세력만 포함을 시키자, 이렇게 주장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끝내 이 미국과 소련 간의 합의점을 보지 못하고 결렬되게 됩니다. 이후에 다시금 1947년 5월 달에 2차 미소 공동 개최되지만 끝내 역시 합의점을 보지 못하고 결렬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모스크바 상국 외상회의에서 이런 내용들이 결정이 되었지만 좌익과 우익의 갈등이 심화되게 되고, 또한 우리나라의 임시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리게 되었지만 계속해서 결렬이 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시기. 그런 사이에 또한 중간중간에 이때 보시면 1946년 6월 달에 이승만의 남한 단독정부 수립 발언, 그리고 이에 반해서 반대로 좌우 합작 운동도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끝내 우리나라 문제 커다란 합의점을 보지 못하고 미국에서 우리나라 문제를 이제 유엔으로 이관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문제가 드디어 어디로 이관되었다? 유엔으로 이관되게 되고, 여기에서 결정된 내용이 뭐냐? 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해라, 이렇게 결정이 났던 거죠. 하지만 인구수의 불리함을 가지고 있었던 북한이 이를 거부하게 되고, 다시 우리나라 문제가 유엔 소총회라는 곳으로 이관되어서 여기에서 결정된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러면 선거가 가능한 지역만이라도 그러면 무엇을 실시해라?
선거를 실시해라 이렇게 결정이 되게 되었던 거죠. 즉 다른 말로 해석해 보자면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실시해라 이렇게 결정이 되게 되었던 겁니다. 이처럼 남한만의 단독 선거가 실시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에 반대해서 김구라든지 김규식과 같은 분들이 북으로 올라가서 즉 남북 협상을 벌이게 됩니다. 하지만 크다란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는 점. 또 한 가지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면서 즉 국민들과 국경 간에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제주 4.3 사건 그리고 여수 순천 11구 사건 등이 발생을 하면서 이에 저항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고 특히 제주 4.3 사건이라든지 여수 순천 11구 사건 등을 통해서 많은 민간인이 희생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이 유엔 소총회에서 결정된 내용에 따라서 드디어 1948년 5월 10일 총선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총선은 누구를 뽑는 선거라고 했습니까?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죠. 그에 따라서 이때 국회의원 198명과 이때는 재헌 국회의원은 임기가 2년 임기의 국회의원이 선출이 되게 되고 이 선출된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 법을 제정하는 거죠. 그에 따라서 1948년 7월 17일 이에 따라서 재헌헌법이 제정되게 됩니다. 재헌헌법이 개정하는 정신은 그게 두 가지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이 재헌헌법을 제정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한미운동의 독립정신과 또 한 가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개성해서 헌법을 제정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드디어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그죠? 제1조의 내용 그리고 제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이러한 헌법을 제정을 하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드디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국내에 선포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남한에서 단독 정부가 수립되게 되자 이 북한에서도 1948년 9월 9일 드디어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공식으로 이렇게 출범을 하게 되면서 이제 남한과 북한이라는 이러한 분단된 체제로 나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게 되고 또한 이승만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바로 무엇이냐 국민들의 여러 요구에 따라서 친일파를 청산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게 됐죠. 그에 따라서 반민족행위처벌법 제정은 되었지만 큰 성과는 거두지 못합니다. 이렇게 성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되겠더라. 첫 번째는 일단은 이승만 정부의 소극적 태도와 그리고 친일파의 방해로 인해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되고 또 한 가지 이승만 정부 시기 때 농지개혁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토지개혁이 아니라 농지에 대한 개혁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때 농지개혁을 실시하기 위한 원칙이 유상매입 그리고 유상분배의 원칙에 따라 어느 정도 농지개혁을 실시를 했더라. 참고로 북한 같은 경우는 농지개혁이 아니라 토지개혁을 실시를 하게 되고 모든 토지에 대해서 무상으로 몰수해버리고 무상으로 분배한다는 원칙하에 토지개혁이 이루어졌더라. 이렇게 해서 드디어 대한민국 정부가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현대사 파트 중에서도 일본이 패망할 점에 대해서 즉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여러 움직임과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